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 또 화요일이죠. 화요일 영상 또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저녁 12시 16분이고요. 일 끝나자마자 또 샤워를 하고 바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늦은 밤중에 매번 올려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지난번 댓글들 잘 봤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이 대부분이셨고, 이벨루에이트 파마에 대한 탑10 네, 들어간 신약이 과거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하시면서 라이온킹 GGG 님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뭐 의미부여를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의미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의미부여 때문에 얘가 주가가 급등을 한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파이프라인에 대한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거 선정됐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그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꾸준히 들고 갈 만한 분명한 이유는 된다. 장기 투자를 해야 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된다. 라는 것들 한 번 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명님께서 한울이 이뮤노반트 지분은 얼마나 있을까요? 또는 로이반트 또는 이뮤노반트는 한울 지분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는 한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한울이 이뮤노반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 여기 뭐 그 워터마크 때문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뮤노반트 주식이 지금 939,395주가 있고요. 지분율은 0.55%인데 이게 아마 조금 더 줄었을 거예요. 이번에 추가 상장이 되면서 지분율이 조금 더 줄었을 겁니다. 한 100만 주가 조금 안 되게 94만여 주 가량 가지고 있습니다. 이뮤노반트 주식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 댓글은 다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잘 봤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그 이벨루에이트 파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간에 급등할 내용은 아니다. 분명 좋은 얘기고 분명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인정받는 얘기가 분명하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로 이 재료로 급등하진 않을 거다. 물론 오늘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재료 때문에 급등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이 재료 때문에 급등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한울이 어차피 지금 이뮤노반트 대비해서 시가총액 평가를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급등들은 어떤 이유로든 설명이 되더라도 한 가지 이유, 저평가 받고 있으니까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한마디만 있으면 모든 게 설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 가치를 받았는데도 그 이상으로 급등을 한다 하면 뭔가 다른 펀더멘털적인 이유가 있어서 더 올랐겠거니 할 수 있지만, 지금의 급등은 한울바이오파마의 지금의 오늘의 10%의 급등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급등입니다. 보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한울바이오파마의 주가 변동폭이 좀 뭐 커졌다면 커지고 잔잔해졌다면 잔잔해졌는데 지금 상당히 거래량도 없이 오늘 1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에 비해서 거래량이 좀 늘긴 했지만 평균적인 최근 거래량을 보면 이게 10% 올라갈 만큼의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동반된 거래량이 아니거든요. 거래량이 적으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거는 사실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투자 심리가 지금 상당히 그 주주들의 장기 투자의 의지가 보인다라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단타들이 많으면 10% 정도 당일에 수익을 먹으려고 한다면 많이들 팔거든요. 많이들 팔고 지금 다들 평단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높은 가격에서의 거래량 없이 지금 조금 많이 10% 정도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한 건 지금 한울바이오파마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장기 투자자분들의 마인드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장중의 변동성도 많이 줄었어요. 그 말은 사고팔고가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가가 지금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팔고가 많이 없다는 것은, 사는 거는 물론 고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사람이 적을 수는 있죠. 하지만 반대로 파는 사람들도 많이 없다는 거. 그 말은 강성주주들이 좀 더 많아졌고, 그리고 한울바이오파마의 기업 가치가 저 멀리 보이는 그레이브스병을 향해 달려간다는 어떤 투자 포인트에 대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 철학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라는 것들이 오늘 좀 느껴지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뮤노반트가 지금 열심히 횡보를 하고 있는데 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달간의 횡보가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2월 6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떤 업데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뭐 좋은 얘기든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을 건데,
그때의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때는 너무 단기적인 이슈고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를 투자하는 시간, 한올바이오파마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시간을 좀 더 시기열을 길게 늘려보자고요. 2월 6일에 이런 발표는 뭐 상당히 펀더멘털적인 개선이나 펀더멘털적인 손해가 나는 발표들이 있다면,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정도로 있다면 상당히 반응을 하겠지만, 굳이 그런 이유가 아닌 단기적인 모멘텀, 단기적인 데이터 발표. 그러니까 뭐 바토클리맙 테드가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지금 바토클리맙의 가치는 이뮤노반트에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뭐 잠깐의 출렁임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투자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저기 2027년 하반기쯤에 예상되는 그레이브스병 결과 데이터가 우리의 투자 포인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바토클리맙 데이터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하락이 있다면 우리의 투자 포인트는 저 멀리 있는 그레이브스병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때의 하락이 주가의 방향성을 바꿔놓지 못할 거다. 시장에서 아이메로프로바트가 가지고 있는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기대감이 바토클리맙으로 꺾이진 않을 거다라는 것들. 하지만 바토클리맙도 FcRn 저해제고 아이메로프로바트와 같은 그 타겟을 하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바토클리맙의 테드 실패가 그레이브스병에도 실패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번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토클리맙은 충분히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기도 하고 투여 면에서 아이메로프로바트가 훨씬 더 부작용이 없는 면에서 자유롭게 고용량으로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 자체는 바토클리맙은 어쨌든 테드 임상을 12주간 고용량을 하고 12주간 저용량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레이브스병 환자 같은 경우는 24주간 계속 고용량을 투여할 수 있을 만큼 부작용이 없는 약물로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둘의 데이터 결과는 충분히 다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바토클리맙 테드가 실패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지만 나중에 우리의 투자 포인트라고 찍어놓은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임상 데이터 결과 발표, 그때까지의 투자 포인트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2월 6일에 단기적인 뭔가가 나오더라도 그게 주가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잠깐은 결정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멀리 있는 방향성조차 바꿀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것들 한 번 더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뭐 결과가 뭐 좋든 안 좋든 2월 6일에 무슨 발표가 나오든 사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단 우리의 투자 포인트는 저 멀리 있는 그레이브스병이다. 아이메로프로바트 그레이브스병이니까 지금 당장의 모멘텀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나 부정적인 모멘텀이나 나오더라도 너무 동요하지 말자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빅파마들의 특허 절벽은 지금 하루하루 지날수록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빅파마들의 그런 2028년, 2029년 정도까지의 특허 절벽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점점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이뮤노반트 같은 상업성이 좋고 가능성도 높고 신약 개발 가능성도 높고 데이터도 좋게 나오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나중에 분명 M&A 매물로 충분히 나오고 빅파마들이 노릴 만한 충분한 시장 사이즈가 받쳐줄 것 같다. 뭐 하나만으로도, 그레이브스병 하나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이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6년 올해가 지나고 2027년이 되면 이제 정말 특허 절벽에 맞닥뜨리는 신약이 아니죠. 빅바이오텍 회사들의 그런 블록버스터급 약물들, 메가 블록버스터급 약물들이 특허 절벽에 맞닥뜨리게 되는 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반트의 M&A 전략은, M&A 가능성은 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언급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이유들이 충분히 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무슨 매크로 이슈라든지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투심이 좀 악화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으르렁 돼가지고 전체적인 조정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예측할 수도 없고 언젠가 또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알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의 하락은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기업만 보고 투자하자라는 투자 철학을 대입을 해서 아이메로프로바트, 이뮤노반트, 한올바이오파마만 보고 있다면 그런 정치적인 이슈 또는 매크로적인 이슈는 오히려 또 한 번의 매수 타이밍, 좋은 가격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지도 모른다. 지금 저희가 54,000원 오늘 마무리를 했지만
또 4만원대 또 내려오지 말라는 법 없고 45,000원, 4만원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매크로적인 이슈, 금리 인상의 이슈가 또 생긴다면 분명 바이오주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고요. 그럴 때 시간들을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그런다 그래서 그럼 나중에 금리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서 나중에 떨어질 때 또 사야지 해볼 수 있는 분은 해보시는데 저는 하락을 때려맞겠습니다. 차라리 하락을 때려맞고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측도 할 수 없는 범위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면 신이죠. 지금 파월 의장도 다음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는데 우리가 그걸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단기적인 이슈들은 제가 못 맞추니까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업 자체만 바라본다면 한올바이오파마 멀리 가져가야 될 이유들이 아직 살아있다. 투자 포인트가 훼손된 건 없다. 라는 것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조금 그 류마티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그 로이반트가 CEO가 이제 발표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아직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 좋게 할지, 좋게 받아들일지, 안 좋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아직 내부적으로 좀 덜 되어 있다. 그거를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할 거고, 오픈라벨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엔 그걸 결정을 해야, 그 다음에 오픈라벨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까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월 6일에 그런, 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할지를 2월 6일 실적 발표 때도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맥클라인 CEO가 이런 점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ACR20의 50%를 기준으로 우리는 바라볼 거다. 50%보다 좋으면 좋게 나왔다고 예상을 할 수 있고 50%보다 좀 낮다면 좀 안 좋게 나왔다고 예상할 수도 있다. 우리의 기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할 거다라는 것들이 2월 6일에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딱히 펀더멘털에 크게 이상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내용이지만 오늘은 그래서 도대체 어떤 정도가 되어야 ACR20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되어야 또는 ACR50, ACR70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이게 정말 괜찮은 기준일까라는 것들을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전에 존슨앤존슨이 임상을 진행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만의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 기준은 의미가 없긴 해요. 사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예측이나 예상, 제 생각, 제 판단 같은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ACR20이 40%만 나와도 좋다. 어느 분은 ACR20이 60% 정도 나와야 된다. 아니다. 가운데인 50%만 나와도 좋다. 라는 것들 기준으로 각자 세울 수는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니포칼리맙 대비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니포칼리맙의 성적표를 좀 알아야겠죠. 니포칼리맙은 RA 임상에서요. ACR20 기준으로 그러니까 20% 정도 환자가 개선됐다고 느끼는 정도 환자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내 몸의 증상이 한 20%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라고 느끼는 정도 그 정도가 51.9%가 나왔습니다. 환자군의 51.9%가 ACR20을 만족을 했고요. 위약은 몇 %였냐면 위약은 가로에다 쓸게요. 27.3%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됐죠. 24.6% 정도의 차이가 났으니까 조금 확보가 됐고 ACR5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ACR50 같은 경우는 22.2%가 나왔고요. 위약은 13.6%가 나왔습니다. ACR7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70 같은 경우는 14.8%, 위약은 4.5%가 나왔습니다. 참 위약도 4.5%가 나온 것도 신기하죠. 그죠? ACR70 같은 경우면 거의 환자가 기존의 치료제들이 반응하지 않던 환자가 거의 70%면 많은 엄청난 개선이 이루어진 건데 위약으로도 4.5%가 나왔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거의 0%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위약으로도 4.5%가 나온 게 조금 의아하고 일단은 그러면 이런 성적표를 받았는데 최소 아이메로프로바트는 얼마나 나와야 할까?
정도입니다. 한번 예측 아닌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선을 어느 정도 잡으면 좋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를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니포칼리맙보다 아이메로프루바트가 훨씬 더 ACPA 항체 감소율이 훨씬 더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항체 자체를 니포칼리맙은 약 한 60% 중반에서 70% 정도인 것 같고, 아이메로프루바트는 70% 중반에서 80%까지 감소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니포칼리맙도 60% 중반 뭐 이 정도일 거예요, 평균치가. 근데 아이메로프루바트는 70% 중반에서 80%까지 감소가 되는 걸로 이제 데이터 결과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ACPA 양성인 환자들한테도 투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아이메로프루바트가 니포칼리맙보다 훨씬 항체 제거율이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이메로프루바트가 지금 하는 역할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ACPA라는 항체, 이 ACPA라는 항체 양성인 사람들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 중인데, 이 항체를 얼마나 제거하느냐가 지금 목표거든요. 그러면 니포칼리맙은 약 65%의 항체를 제거했다고 볼 수 있고, 아이메로프루바트는 약 75에서 80%의 항체를 제거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65% 정도 제거한 니포칼리맙의 ACR20이 약 51.9%가 나왔으니까 아이메로프루바트도 어떻게 돼요? 최소한 ACPA 양성인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을 지금 하고 있다면 최소한 뭐예요? ACR20이 50% 이상은 나와줘야죠. 최소한. 이렇게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니포칼리맙보다 항체를 더 많이 제거하는데 ACR20이 더 낮게 나와준다면, 이거는 사실 임상적으로 니포칼리맙이 더 좋은지 아이메로프루바트가 더 좋은 건지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말하면 아이메로프루바트가 더 안 좋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일단 ACR20이 50% 이상의 반응률이 좀 나왔으면 아주 적당한 반응률,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 반응률이 나오면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니포칼리맙보다 투여 편의성 자체 면에서도 SC 제형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0% 정도 나오고 SC 제형으로 출시가 된다면 투여 편의성 면에서도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신약성이 확실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보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이뮤노반트가 이제 75에서 80% 가까운 항체를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ACPA라는 항체를 임계치 이상으로 제거를 한다면 ACR50이나 ACR70 같은 결과도 기대해 볼 만하잖아요. 그죠? 그럼 ACPA 항체를 한 75% 정도 제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ACPR50이나 ACPR70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나올지 퍼센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ACPA 양성인 환자들의 항체를 75% 제거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임계치 이상의 항체를 제거했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ACPA 제거율하고 그 류마티스 관절염 반응률하고 상관성이 분명히 있죠. ACPA라는 얘는 항체잖아요. 항체가 지금 류마티스 환자들에게는 그 관절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염증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입니다. ACPA라는 게. 근데 FcRn 억제제, 그러니까 아이메로프루바트가 ACPA 항체를 한 75% 이상 제거한다는 거는 그 질병 원인 물질을 임계치 이하로 아예 낮춰서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가 ACR50이랑 ACR70에서 위약 대비해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경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니포칼리맙 데이터 기반해서 그 이상 데이터 아까 나온 거 있잖아요. ACR50이나 ACR70이 한 몇 프로 나왔죠? ACR50이 한 22% 나왔고 ACR70이 한 15%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IgG 감소를 한 60에서 70% 감소시켰을 때의 결과가 ACR50이 20이고 ACR70이 14에서 15잖아요. 아이메로프루바트는 한 75% 이상의 항체 제거율을 가지고 있다고, 일정하게 제거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충분히 ACR50이나 ACR70 같은 환자들의 반응률 정도가 훨씬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더 깊은 관해가 유도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MG 같은 경우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그 FcRn 억제제의 반응이 그 ACR 20이나 ACR 50, ACR 70 도달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gG 감소율이 70%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반응률 자체가 워낙 달랐거든요. 그레이브스병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ACR 70 미만으로 제거하는 니포칼리맙보다 ACR 70 이상을 제거하는 아이메로프루바트의 효과가 훨씬 더 항체 제거율의 차이가 몇 퍼센트 나진 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차이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CR 20보다 ACR 50이나 ACR 70에서 조금 더 드라마틱한 비율 상향이 달성 비율 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ACR 50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항체 제거율이 약 70% 이상이 되면서 임계치 이하의 항체를 제거하면서 니포칼리맙이 효능을 보였던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ACR 50 같은 경우는 약 30% 이상의 제거율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ACR 70 같은 경우는 약 20% 이상의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드라마틱하게 오른다 그래서 얘가 막 갑자기 50%가 되고 얘가 막 갑자기 2배로 30%가 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워낙 불응한 환자들이고 반응이 더딘 환자들이었고, 그리고 ACR 50과 ACR 70은 환자들의 엄청난 반응률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뀔 정도로 약의 효능이 강력하다 할 정도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단순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ACR 50도 약 한 30% 정도로 아이메로프로바트는 좀 더 오를 것 같고, ACR 70은 약 한 20% 정도로 오르기만 해도 상당히 파괴적인 위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ACR 70이 약,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ACR 50이 약 30% 정도, 30% 이상이 될 것 같고, 아이메로프로바트는 ACR 70은 약 20% 정도가 될 것 같다. 근데 왜 이 정도만 돼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다라고 표현을 하냐?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 불응성 류마티스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불응성 류마티스 시장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치료제들, 약 생물학적 제제들 뭐 두세 개 정도 맞았는데도 반응을 안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환자들은 상당히 니즈가 커요. 신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있는 약물 나한테는 너무 안 들어. 다른 약 없나? 라는 니즈가 크고, 거기에 만약에 그런 환자들이 반응을 한다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없던 환자가 약이 생긴 거죠. 그레이브스병처럼.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환자들이 길 하나가 개척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D2TRA 환자들은 이미 뭐 TNF 억제제나 뭐 IR6 억제제나 뭐 잭 억제제나 이런 것들이 현존하는 강력한 약물들이 있는데 뭐 2개 이상을 썼는데도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약들이 염증 유발 물질,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는 방식인데 이 약물을 투여했을 때 반응이 없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메로프로바트를 딱 투여를 했더니 나중에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겠지만 염증도 줄어들고, 그리고 항체 자체,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항체였잖아요. 항체가 내 몸을 공격한 거였잖아요. 그 항체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청소기 밀듯이 싹 청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D2TRA를 앓고 있던 환자들한테는 새로운 공격 루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약물이. 그래서 ACR 50이나 ACR 70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환자들이 반응을 했다면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RA를 앓고 있는 환자 대상 임상보다 그 D2TRA를 앓고 있는 환자 대상 임상이 반응률이 훨씬 낮거든요. 근데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예를 들어서 ACR 70을 한 20% 예상되는 만큼 찍는다면, 자, 아무도 듣지 않던 그 중증 환자 한 5명 중에서 1명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자체가 너무 심각해서 일상 수준이 어려워서 그 관절이 아파서 뭔가 힘을 못 준다거나, 아니면 뭐 걷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있던 환자들이 ACR 70이 20%만 나와줘도 5명 중에 1명은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환자가 그 수준이 돌아왔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 처방 순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관해 가능성이 있죠. ACPA가 이제 관절 파괴의 주범인데 기존 약물들이 항체 수치를 낮추진 않잖아요. 염증을 조절하는 거지. 그래서 관절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체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근데 75%를 만약에 항체를 제거를 했다. 그러면 질병 활동도가 진짜 극도로 낮아질 수 있어요. 항체 자체가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가 느끼기에는 이거 왜 이렇게 약이 괜찮지라는 임상적 관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투약을 한다면. 그래서 FcRn 억제제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기전이죠. 그래서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뭐 증상이 안에 염증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체 자체를 줄여줌으로써 항체가 관절을 공격만 안 하더라도 관절의 통증이나 붓기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환자가 느끼는 관해의 효과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자체도 지금 부작용이 없고요. 기존의 이제 제거제제 같은 경우는 심혈관계 부작용 같은 블랙박스 경고를 달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아이메로프로바트는 지금 LDL 콜레스테롤 상승이나 알부민 감소나 이런 것들 없이 항체만 제거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 부작용 걱정 없이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D2T-RA 환자들에게는 ACPA가 양성이라면 충분히 먼저 투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SC제형이라는 효능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ACR 70을 20% 정도 달성을 하고 부작용도 없고 그리고 집에서 자가투여까지 하는 이런 조합의 약물이 거의 D2T-RA 시장을 다 잡아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 환자들은 다른 대안이 없다. 라는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한 7만 명 정도로 이제 D2T-RA 환자들이 지금 추정이 되는데 먼저 1단계 뭐 TNF 억제제 같은 것들이나 IL-6 같은 것들을 넣어서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에 제거제제 같은 것들을 넣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실패를 하면 이제 D2T-RA 환자들은 지금까지는 쓸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메로프로바트가 나온다면 ACPA 양성인 환자들에게 효과가 좋은 아이메로프로바트가 나온다면 이제 의사들은 굳이 IL-6나 제거제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D2T-RA 환자들인데 ACPA 양성인 환자다. 그러면 얼른 아이메로프로바트를 처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 이뮤노반트가 그 RA 임상에 성공을 하면 우선순위가 이제 기존 약물들 3-4개씩을 써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ACPA 양성임이 확인이 되면 그 항체의 제거 기전 FcRn으로 넘어오는 이제 얼리 스위치 패턴이 정착될 수도 있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억제제로 염증을 잡는 병용 처방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D2T-RA 환자들에게는 이런 FcRn 저해제가 먼저 처방될 수도 있는 기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ACR 70이 한 20%만 나와주더라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시장에서도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설정될지 모르겠지만 니포칼리맙을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CR 70 같은 경우가 상당한 반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니포칼리맙이 못 뚫은 RA 시장을 이뮤노반트가 뚫을 수 있을지 또 관심사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임상입니다. 뭐 말은 쉬워 보이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그 질병 자체가 기전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임상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ACPA 양성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항체 자체를 줄여준다면 충분히 반응이 높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볼 만한 데이터다. 그리고 어느 정도 ACR 지표를 만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니포칼리맙을 기준으로 조금 더 효과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 니포칼리맙 정도의 수준만 나오더라도 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니포칼리맙보다 항체도 많이 제거하고 임계치 이상으로 떨구는 정도가 되는 건데 충분히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여할 시에는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염증 수치도 떨어진다든지 관절의 변형이 좀 더 많이 줄어든다든지 통증, 붓기가 아예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장기적으로 투여할 때는 조금 더 이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얘기를 조금 더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표현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달아주시고요. 내일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